안녕하세요. 선아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에서 제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책 제목은요,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 자, 이 책은 마케터 강민호의 브랜드 에세이라고 하네요. 강민호 지음 턴어라운드에서 2019년 4월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나는 잘 나가는 기업의 CEO였고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주차장에는 포르쉐가 있다. 는 사실을 떠올리며 행복하게 눈을 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나는 사랑하는 아이의 부모였고 수많은 성공과 실패에도 감사했으며 나의 삶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가 있었다. 는 경험을 회상할 수 있는 삶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주차장에 포르쉐가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자와 저는 똑같은 공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이의 부모였고 수많은 성공과 실패에도 감사했으며 나의 삶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가 있었다. 그런 경험들을 회상할 수 있는 삶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노트에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수많은 성공과 실패에도 감사했다고 하네요. 자, 저는 다양한 경험을 회상할 수 있는 행복한 생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낯선 세계를 향한 경계에 도전하는 삶과 일상을 꿈꿉니다. 브랜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진정성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른 아침 핸드폰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몸은 본능적으로 욕실을 향합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얼굴에 로션을 바르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나는 하루 한 번 나라는 브랜드를 만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브랜드는 나라는 브랜드의 삶과 일상을 통해 탄생하게 됩니다. 나라는 브랜드가 가진 경험에서 나라는 브랜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에서 나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친절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친절한 브랜드를 만듭니다. 정직한 성품을 갖춘 사람은 정직한 브랜드를 만듭니다. 누가 하느냐가 결국 어떤 브랜드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의 삶과 일상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피해자의 삶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과 일상이 나라는 브랜드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지가 어디든 함께 출발해 보았으면 합니다. 삶과 일상의 주인공으로 말입니다. 가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거울 앞에 서세요. 거기에 모든 해답을 가진 한 사람이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는 길이야말로 타인에게 가장 유용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잠시 타인에게로 향하는 시선을 멈추고 나를 마주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의 삶과 일상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피해자의 삶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어떤 의미 있게 두 번 감동 깊게 읽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여행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여행이 제공하는 낯선 풍경의 체험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감정들과 마주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에서 발견하게 되는 낯선 마주침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확장시켜주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행이 낯선 풍경을 체험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여행이 아닌 관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여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그 내용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요,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겠죠. 새로운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풍경을 보는 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프루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단순히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관광이라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행입니다. 관광객은 새로운 풍경의 체험을 쌓는 사람들이고 여행자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기존의 지식과 편견을 쌓은 관념의 벽을 허물고 지평을 넓히며 자신을 확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것이 관광, 경험하는 것을 여행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네요. 혹시 책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외출은 여행과 관광 중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어진 삶이 단 한 번의 여행이라면 관광객의 태도로 삶을 체험하는 사람들과 여행자의 태도로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이 단순히 하나의 체험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진정한 삶의 경험입니다. 잠시 여행을 빗대어 체험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험과 경험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브랜드들의 관광상품에 안타까운 단순한 체험을 제공하면서 이를 브랜드 경험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는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정 브랜드에서 커피를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맛의 체험을 넘어 해당 브랜드가 표방하는 공간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공감 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를 속이고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누군가를 밀실에서 조종하고 속이는 일이 결코 지속하지 않은 낡은 생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두 명의 개인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고객 그리고 이를 넘어 수천만의 국민을 속이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상이 된 투명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기관, 검찰, 언론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진실만큼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요즘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이라든지 검찰, 언론, 모든 그런 옛날에는 통제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진실만큼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서 있는 무대가 투명한 광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최소한의 국민적인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에겐 지금 서 있는 곳이 철저한 밀실 아니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식과 도덕의 영역 바깥쪽에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투명한 밀실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곳이 광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주해왔던 밀실은 단지 공간으로서의 개념에서만 유효합니다. 이제 그곳은 견고한 콘크리트가 아닌 투명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최소한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한 진정한 밀실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투명성의 시대가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진정성 있는 브랜드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겠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브랜드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한 이유는 세상을 바꿀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브랜드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하고 탄생합니다. 브랜드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그 브랜드의 철학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철학이란 과학자들이 남긴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의 격을 철학적 시선의 높이에서 결정하고 행위하는 것, 그 실천적 영역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철학이지, 철학적으로 해결된 문제의 결과들을 답습하는 것이 철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심사숙고적인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좋은 문장들은 몇 번씩 두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기도 하고요. 자, 농경사회에 접어들어서는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수렵 채집 사회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집단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자, 더구나 이제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혹시 모를 가뭄이나 흉년에 대비해 식량을 저장하는 동시에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식량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동일한 생활 양식과 가치관으로 한데 묶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다양한 생산이 불가능했고 따라서 다양한 생활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즉 다양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가 없었고 언어의 부재는 다양한 생각의 부재로 이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오로지 한 가지면 그 한 가지를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모든 대중들이 그런 어떤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없게 되었었고 그때는 언어의 부재도 있었고요. 다양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해온 방식과 역사를 너무 압축적으로 이야기했나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류는 지난 수천만 년간 효율성과 생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동일화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동일화에 대한 선호는 지금까지의 인간에게는 본능에 가까운 생존 습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꽤 많아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봤습니다. 이랬던 인간은 기대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기대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네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지금 많이 가졌어도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껏 꿈꾸고 희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젊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빛나는 그런 젊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희망 고문이라고 들어보셨죠? 막연한 기대에 현재를 저당 잡힌 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자꾸만 여지가 남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희망 고문도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의 고문이면 어때요? 그래도 좋으니 조금 더 희망하고 조금 더 꿈꾸고 조금 더 기대할 것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마음 한편에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품어보고 높은 수준의 목표를 향해 달려보기도 하는 겁니다. 삶과 행복의 실존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는 현재에 담겨 있다는 것은 표면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과 행복의 실체적 진실은 희망과 꿈 그리고 목표, 기대와 같은 미래에 근거합니다. 라고 이 책은 마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행복한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 책 리뷰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아 원장쌤이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돕고 그리고 자기 성장을 많이 도와드리는 그런 선아 원장쌤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